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오로지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탈북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면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네, 헌재는 첫 기일에 변론 종결을 하고 추후 선고일을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먼저 국회 측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보고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이 해제된 뒤로도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거부한 것, 또 적법하게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 측은 특히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변론 마지막쯤에 발언권을 얻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내란 행위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해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인지 몰랐고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대신 대리인단은 헌재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의안 제출이나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부서가 없어서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가 탄핵으로 응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절차가 부적법한 만큼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151명이냐 200명이냐 의결 정족수 논란은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따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은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적 의원 과반이 필요한지 아니면 3분의 2가 필요한지 따지는 사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 소추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습니다. 헌법을 보면 총리의 탄핵 의결은 과반,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당시 야당은 총리를 기준으로 보고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라서 변론이 길게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짚어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어제 변론에서는 조 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조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증인 채택이 있었지만 혈액암을 투병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고요.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기는 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YTN 취재진에게 내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의 증인신문은 내일 오후 7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5시에는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도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내일 첫 공판 준비 기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 취소 신문 등이 준비 기일과 함께 잡혀 있어서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텐데요.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또 내일 청사 주변으로 여러 집회가 신고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상황도 고려했는데요. 공용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법원 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부 출입구도 폐쇄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내일 형사재판엔 출석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는 출석 여부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조만간 결심을 앞두고 입장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오는 26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재판부가 새 사건을 배당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선거사범 1심은 6개월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해서 다음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은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어떤 의미죠? 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에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를 담당했던 고위직 인사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는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이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라서 쉽게 말하면 전가가 사라지는 그런 처벌인데요.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자세한 재판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12.1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도 결정이 됐죠? 맞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입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듬해 5월에 사형됐습니다. 김재규의 유족은 지난 2020년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지난해 4월 첫 신문 기일이 진행된 뒤 약 10달 만에 재심 결정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1심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보통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하는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보다도 더 낮은 형량인데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재판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2019년 11월 북한으로 송환한 사람들은 남한 사회를 동경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탈북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그러한 그리고 귀순을 요청한 그런 단순한 탈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하고 당초에 북한 내에서 도피하려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바다로 다시 나와 무작정 남한으로 넘어온 자들로서 우리 해군이 납포해서 체포했던 자들입니다. 정부로서는 당시 우리 국가 안보와 또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정말 많은 우리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정부 관계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책임을 졌던 사람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정부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행해진 그런 정책 사항들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또 이런 사법적 재단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나쁜 관행은 끝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소 여부는 좀 어떻게 고려하시나요? 저희 제 변호인들하고 협의하고 있겠습니다. 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재판 뒤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북으로 송환된 사람들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에 북에서 도피를 하다가 실패를 하자 무작정 넘어왔다라고 말을 했고요. 당시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송화를 했다는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4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서 퇴직금을 부담해야 할 주체인데도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거나 성실히 합의를 거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직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 원을 미지급하고 회사 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에 현역 의원 50여 명이 몰렸고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야권 연대 기구를 띄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행사에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연구단체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노동개혁 토론회를 열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현역 의원만 50명 넘게 참석해 얼굴을 비쳤습니다. 당 지도부에선 연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은 아직 금기어처럼 여기고 있지만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 장관 행사에 이렇게 많은 의원이 몰린 것 자체가 여당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뜻밖이고 제가 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그리고 그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걱정과 우려, 여기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돼서 저한테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김 장관 외에 다른 여권 주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일 시점과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주 책 출간에 맞춰서 정계 복귀를 선언할 행사 형식을 고심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이 대표를 이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야권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5개 야당 대표는 오전에 국회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힘을 모아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고 사회개혁을 이끌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야당 역시 아직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건 이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반윤연대에 시동을 건 거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 유튜브 방송에서 앞으로 중도 보수 진영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는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정당이라 보수 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진보 정당이 아니라 중도 보수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오늘도 방산 분야 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여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 만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예정돼 있죠.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첫 사자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연금 개혁, 또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유연화 같은 현안이 쟁점인데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첫 회의 때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안에 편성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자며 내일 회의에서 꼭 결론을 내자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설계 업체를 찾아 산업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희인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9차 변론은 그동안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신뢰를 배신한 행위라는 국회 측,
또 이에 맞서서 경고성 계엄이란 점을 거듭 강조한 대통령 측의 진술이 이어졌는데 여야는 막판 여론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78명의 의원님들이 문영배 헌재 재판관 탄핵 소추 동의해 주셨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 한계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셨다. 그렇다면 이제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각될 거라는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다. 일본은 확신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아마 망상인 것을 본인들도 알 겁니다. 저는 8대0의 결론이 날 걸로 굳게 믿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내일 오후 3시로 확정되면서 대통령은 내일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 그리고 탄핵 심판을 하루 안에 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초유의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법부의 갑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야당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먼저 이제 이게 헌재 흔들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의 헌재 흔들기와 윤석열 대리인 측에서의 헌재 흔들기가 저는 도를 오히려 넘고 있다. 이 지적을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극우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농성도 지금 하고 있고 3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헌재에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지금 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재판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날 변론기를 잡은 것은 10시에 이제 공판준비기일 형사 절차가 있지만 그것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2시간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 기일을 이제 변론기일 연기 신청 받아주지 않았지만 2시에서 3시로 1시간 연장해 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탄핵 심판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판부의 결정들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었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강승규 의원이 문영배 대행 탄핵안에 대해서 78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서를 국회 측에서 공개하면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중간에 퇴정하는 일도 있었는데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탄핵안이 이런 정황과 연관이 되는 거죠? 뭐 당연히 그런 분위기와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 과정을 보면 뭔가 이미 결론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의 일정 또 대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고려해서 이 탄핵 심판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 정도로 막무가내로 이 재판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는 이게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는 전문 증거를 채택을 해서 인정하겠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헌법재판소는 이 극악무도한 편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인식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장 직무 대리를 하고 있는 문영배 소장 대리에 대해서는 특히 강한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이런 탄핵 소추 움직임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78명이 탄핵안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채워서 100명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명을 채우든 안 채우든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재판을 하는 데는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만이 지금 국민들이 거의 양분이 되어서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이 판에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결정이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탄핵 심판이 이게 단심제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바로잡을 길도 없는데 이런 것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여야 입장을 짧게 들어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여야 주자들의 행보는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잠룡들의 분주한 행보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다. 걱정과 우려. 여기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돼서 저한테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야권이 국가 대개혁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개혁신당도 함께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탁회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여권 잠룡들이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대선 준비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뜻일 텐데 김문수 장관이 참석하는 이 토론회에 여당 의원, 현역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내용은 나경원 의원이 주최하는 그 노동법 개정 토론회거든요. 그 나경원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 모임이 국회 내에서 제일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경원 의원이 초청한 김문수 장관을 보고 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나경원 의원의 영향력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김문수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지도자적인 위치를 또 국회의원들도 많이 공감을 하니까 이런 행사가 아주 흔하지 않는 행사니까 서로 또 함께 가서 대화도 해보고 김문수 장관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김문수 장관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행사에서 참석했다가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물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사회가 극단적으로 치우치니까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가슴 아프다.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가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선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그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나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구나 해서 가슴 아프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또 소탈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면이 많은 그 국회의원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요. 나경원 의원은 1등이 오시니까 의원들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 1위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극우 지지자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많이 교도소 안에서도 탄핵 심판하면서도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선전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문수 장관의 전의 행보들을 보면은 그런 극우 아스팔트 집회에 가서 많이 가서 이렇게 연설도 하고 그래서 그거 윤석열 대통령과 오버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바라는 극우 지지자들이 지지를 받아서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분석이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대선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1위 후보인데 실제로 파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완전히 그 상황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 또는 그리고 구구 유튜버를 통한 구구 지지자들의 결집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파면이 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중도층, 합리적 보수층까지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김문수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1위 후보로서의 그 전략적인 그 겸손함 같은 걸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극우라는 표현은 이제 개인 생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극우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입만 열면 극우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다 극우로 몰면 대한민국 국민의 반을 극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극우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는 극좌입니까? 극좌 모험주의자들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름을 붙이고 딱지 붙이고 낙인 찍고 하는 그런 자세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극우 극좌라는 표현은 각 의원들의 개인 생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명태균 씨 수사가 변수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 씨의 일명 황금폰에 홍준표 시장의 아들과 과거에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홍 시장 측은 나는 사기꾼 명태균에게 여론 조작을 당한 피해자라는 글을 오늘 오전 SNS에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의 저런 반응 또는 오세훈 시장의 반응 이런 것을 보면 다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과는 대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행한 여러 가지 그 주장 중에 사실 거짓말이 너무 많았어요. 명태균 씨가 정치권에 등장해서 한 일이라고는 여론조사 조작과 그로 인해서 돈을 받아간 정치 사기꾼이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이나 또는 민주당은 명태균 씨 말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국민의힘의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다만 우리 당의 이제 그 오세훈 시장과 그 홍준표 시장께서는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여론조사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 인사들의 입장을 정리해드리면 홍 시장 측은 나는 사기꾼 명태균의 여론 조작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오히려 나를 빨리 불러서 조사해서 이 사건을 종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점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명시 리스크가 향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명시 의혹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 차별화 전략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27일 날 본회의 때 명태균 특검을 저희가 처리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근데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갖고는 사실 23년 12월 달에 고발이 될 건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수사 지연 이런 의혹이 대단히 있었거든요. 처음에 검사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작년 9월부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하니까 이제 받기 시작했었는데 이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된 것들은 정말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또는 그 사적인 그런 권력 남용 같은 것까지 다 연계돼 있고 지금 유력한 국민의힘의 후보들까지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단히 시발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태균 그 소위 의혹 안에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 그런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그 피해들은 분명히 대선 국면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언론에 해제될 것이거든요. 지금도 명태균 씨가 구속되고 있지만 그 변호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가지 두 가지씩 언론에다가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면에서 그런 그 반사익들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예, 명태균 씨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특검법은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SNS를 통해 복귀를 시사한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국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예약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진격해야 할 때와 후퇴할 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장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가 뭐 예를 들면 대선 지지도가 지금 뭐 이제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야 이대로는 안 돼.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되고 한동훈의 다음 스텝이 뭐야? 한동훈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그 아주 많은 관심들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저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뭐 검사 시절의 얘기는 담겨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단 한동훈 대표가 늘 민심이 먼저고 국민이 먼저다 했는데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게 꼭 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울림을 줬는데 뭐 그런 그 느낌을 주는 그 내용이죠.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서 그 당대표로 있다가 물러가면서 우리 당에 많은 충격을 줬어요. 그때 탄핵을 찬성하고 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내가 계엄했느냐, 내가 투표했느냐 하고 반박을 한 것이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고 또 그날 윤석열 대통령을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제명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것도 사실 윤리위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뭐 그런 발표를 서둘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이제 당내에 그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조금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네. 좀 더 신중하게 과거에 자신의 행위가 뭐 다 잘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잘못을 조금 인정하고 등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고요. 많은 국민들은 근데 예. 많은 국민들은 한 가지 문제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탄핵 반대를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도 거리에 나가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탄핵이 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탄핵이 돼야 된다. 탄핵 되면 나는 대통령 나가겠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좋게 보이겠는가. 경상도 말로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벌써 제사상 차리고 곡하고 있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하는 그런 심정은 좀 있습니다. 들어보셨지만 친한계 김종혁 전 의원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은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가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계엄해제 반대도 친한계 의원들 18명이 들어와서 가능했던 것이고 또 탄핵도 1차 때는 부결됐지만 일주일 뒤에 했을 때 204표로 가결이 됐잖아요. 그때도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그 찬성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거라서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그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탄핵 기각을 바라는 많은 그 보수층의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선은 금기어인데 사실 지금 저 책을 발간하고 이런 것들은 대선 준비의 일환으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곱게 보일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해왔던 그 행보들,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규명했고 규정을 했고 이원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 행보에 맞춰서 합리적 보수라든지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 지지를 받아서 본인 대선 후보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권 내에서 곱게 보기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문수 장관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훌륭한 점이 참 많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 훌륭한 점이 실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조금 아까 말한 내용이 탄핵이 결국 인용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그것은 민주당 의원이신
김현정 의원께서 조금 아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탄핵이 되어야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많은 분들이 탄핵 반대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점을 조금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면 그러면 탄핵 반대하는 분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그 사람들 마음도 좀 이해하고 그 사람들 마음도 어루만질 줄 알아야 되지. 그 사람들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고 나는 내 지지자들만 간다. 내 말이 맞다.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지도자의 품격이 되겠느냐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대표들이 내란 종식 완수와 헌정 질서 수호 등을 내걸고 야권 원탁 회의체를 출범시켰는데 김현정 의원님이 실무위원으로 계시는 거죠? 정확히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그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구도에서 헌정 수호 세력으로 좀 폭넓게 힘을 합치자, 연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원탁회의의 이름도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이렇게 해서 야 5당이 지금 개문 발차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한테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제 그 시민사회의 그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란 종식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는 것은 이제 뭐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또는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해서 힘을 좀 합치고 그다음에 또 사실 이후에 그 파면 이후에 파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사회 대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야당과 그 시민사회들이 같이 좀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야 5당 대표들이 모인 저 원탁회의에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개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캐스팅 보트라고 하면요, 한쪽과 다른 쪽이 있고 그 중간에 누가 참여하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무게추가 넘어가야 캐스팅 보트인데 저거는 민주당 외에는 다른 당은 의미가 없는 당들이에요. 그냥 둘러리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사람들도 제가 봐서 그냥 둘러리 서기 싫다는 거지 무슨 캐스팅 보트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혼자 나서면 자꾸 비난을 받으니까 저렇게 나머지 둘러리로 몇 개 정당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정당 데리고 지금 앉아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아무리 저 개혁신당이 좀 바보라고 지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겠습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들러리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도 너무 좀 들러리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들러리 아니면 뭡니까? 아니 아까 저기 구구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저도 표현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아니 구도가 들러리가 그렇다는 아니죠. 거예요. 원탁회의란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하는 그런 취지들을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허은하 대표 체제 때는 참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는데 그 리더십의 그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확답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거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원탁회의에 동의하는 그 야당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란을 종식하고 빨리 비상계엄 이후에 그 일상적인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는 데 동의하는 헌정 수호 세력에 동의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모여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야권 원탁 회의체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중도 보수 진영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원래 진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걸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발언에 이어 조정훈 의원의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뭐 이편 저편
할 거 없이 다 영끌해야 된다. 다 막 던지는 겁니다. 쉐쉐 하던 분이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하시고 막 상속세도 얘기하고 막 던지는 거가 보여요. 네,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진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 발언이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국민의힘은 보수 집단으로 볼 수 없다면서 진보 진영은 이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야 그 입만 열면 저 멋대로 이야기하는 분이고 거짓말하는 분이니까 뭐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흑묘, 백묘. 쥐만 잡으면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흰 고양이면 어떠냐. 그것은 사실 등소평 중국 전 주석이 그 남순 강화를 하면서 그 심천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은 국민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표만 되면 무슨 소리라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 이야기했다가 또 좀 지나면 또 딴 이야기 할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무슨 국민의힘을 극우 보수 정당이라느니 범죄 정당이라느니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당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고 교도소 가지 않으려고 지금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벌이는 정당에서 그 다른 저 정당을 보고 범죄 정당이라고까지 이야기하니 뭐 어안이 벙벙하죠. 아마 저 이재명 대표는 좀 지나면 다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있으면 말을 또 바꿀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비명계에서는 당 정체성을 바꿔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내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을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내에서는 다양한 이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그 발언의 맥락을 좀 보면은 사실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서민과 중산층을 표방하는 중도 노선을 표방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도 보수라고 얘기한 것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극우 보수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극단적인 그 보수층에 비해서는 또 우리가 그 보수의 영역을 같이 우리가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진보부터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 사회 개혁이라든지 이런 진보적인 의제들도 우리가 같이 추진을 하면서 또 중도 보수까지도 아울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당이다라는 의미의 그 대중정당을 의미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다양한 그 민주적인 그 정당에서는 다양한 의사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제 시각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목소리들까지 다 포용을 해가지고 또 같이 끌고 나가는 게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년 전에 2016년에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을 보면 중도 코스프레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이제 그 리더십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지난 대선에 출마한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표방해 왔고 지금도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이라든지 이렇게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이제 표방을 하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저런 표현들이 어떤 맥락에서 저 표현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정신이라는 것이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또 시대 정신에 맞춰서 또 그 상황을 계속 고집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바뀌는 유연성이 더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내란 사태라든지 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경제나 민생이나 외교가 상당히 지금 참담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잖아요. 뭐 KDI에서도 3개월보다 그 경제 성장률을 0.4% 낮춘 1.6%로 지금 하향 조정해서 발표하고 있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한대행은 아직 전화 통화 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일상을 빨리 회복하는 회복과 성장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중도 실용주의로 이렇게 표방하는 것은 어떤 보면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저는 실용주의 노선의 일환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SNS에 왜 이 엄중한 시기에 진보 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여당 내에서 안철수 의원은 양두구육이다. 선거 끝나면 또 바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니 선거 끝나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아니 방금 우리 김현정 의원님도 유연성 말씀하셨는데 유연하시기 때문에 내일 또 딴 말 하고
입만 열면 다른 말하고 말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그게 유연한 건가요? 그냥 표만 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것뿐이고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내일 되면 다른 이야기하고 그런 거고, 김부겸 의원의 이야기는 왜 지금 이런 논쟁을 벌이느냐 하는 건데, 사실 당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하죠. 그 이재명 대표가 벌이는 이 노선 변경 이야기도 사실 그 지지자들이 보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 양두구육 정도도 아니고, 양두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개고기 내놓고 팔고 있는 거죠. 그냥 양이라고 우기는 것뿐이죠. 네, 유연한 건지 양두구육인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틀 뒤에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오는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는 등 비명계 연쇄회동을 하면서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과 앙금을 풀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이 대표가 먼저 전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5일 날 전화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1일 날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서 통합 행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합 행보하는 것은 당연한 저는 행보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그 당내에서 좀 그 뭐랄까 이렇게 비명계 입장에서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중요하고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내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그 당내에서는 그렇게 통합 행보를 하고, 또 당 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했던 원탁회의 같은 걸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로 박용진 전 의원도 만나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만나고 하는데,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앙금이 있다고 해도 당에 남은 사람과 당을 떠난 사람을 구분짓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정치인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나는 그 장면이 내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몰라도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그 만남은 좀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박용진 의원을 만나거나 김부겸, 임종석 의원을 만나거나 하는 것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일정한 그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면 이낙연 총리를 다시 불러와서 정치 전면에 내세운다라고 해서 그것은 이낙연 전 총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이야 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결정을 할 때 계산을 반드시 하시겠죠. 예, 이재명 대표는 외연을 빨리 확장시켜서 넓히고 싶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만난 지 닷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잖아요. 팬덤 정치 극복해야 된다, 뭔가 뼈 있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뭉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뭉쳐야죠. 그리고 지금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박용진 전 의원이라든지 등등 다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들은 맞잖아요. 맞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건 맞는 얘기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양성을 좀 더 포용해달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 그런 중도 실용주의 노선도 그런 것이고, 또 다양한 당내 인사들을 만나서 그런 통합 행보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행보들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정 수호 세력이 헌정 파괴 세력과의 이제 파면 이후에 대선 국면이 벌어졌을 때 재집권을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더 크고 넓게 연대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의 서로 공감은 다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가 나와서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승민 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입각 제한이 없었다면서 사과를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때 다양하게 이제 뭐 다른 정당이나 진보 쪽에 있는 인사들도 입각을 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은 처음에는 그게 이제 실제로 검토는 되었었는데, 유승민 전
그 의원한테는 그 실제로는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걸 착각을 하고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적어도 그런 일이라면요, 굉장히 그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것을 유승민 의원에게 제안하고 심상정 의원에게 제안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다가 들킨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내용은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 등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사과했다는 내용, 이 부분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정치원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활주로 위를 헤매는 사람들, 겨울 눈보로에 이 뒤에서는 소방차가 뿌리는 물줄기에 제대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날개가 떨어진 비행기 동체는 완전히 이렇게 뒤집혀서 랜딩 기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 활주로입니다. 지난 17일에 이곳 활주로에서 델타항공 여객기 동체가 180도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승객과 승무원 80명을 태우고 미국 미네소타를 떠나 토론토로 도착을 했는데요.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위아래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설상가상 기체 아래에서 큰 불이 나 소방차까지 출동한 긴박한 상황. 인명피해가 있을까 걱정했지만 2명을 제외하곤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As we made our descent and made touchdown, it was just a very forceful event where all of a sudden everything just kind of went sideways. And then next thing I know is kind of a blink and I'm upside down, still strapped in.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도 기적이라고 평가한 이번 사고, 이렇게 큰 사고에서도 어떻게 승객들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비행기의 좌석이 단단히 고정돼 있었고요. 사고 당시 날개가 떨어져다가 동체 손상도 크게 줄었고 연료 폭발 위험이 사라져 폭발도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대피를 빠르게 도운 것도 피해를 줄였습니다. Self-evacuation was already taking place. At this time, we believe all our emergency response went as planned. 최근 비행기 관련 사망 사고가 이어졌는데 천운으로 이번엔 다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요. 가슴 쓸어내릴 일은 이제는 그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제주 앞바다입니다. 고깃배에 탄 선원들이 무언가를 힘겹게 끙끙대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뭔가 잡힌 것 같죠? 자세히 보니까 엄청나게 큰 물고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른 셋이 달려들었는데도 얼마나 무거운지 좀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잡은 물고기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자로 재봤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183cm, 웬만한 어른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무게는 140kg이나 됐습니다. 이 물고기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심해어 돛돔이라고 합니다. 자, 주로 수심 400에서 500m가 넘는 깊은 바닷속 암초지대에 살아서 보기가 힘든 귀한 물고기인데요. 지난 16일 제주 북동쪽 앞바다에서 참돔 낚시를 하던 선장이 1시간 넘는 사투 끝에 잡았습니다. 이런 일 처음은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대왕 돛돔이 잡혀 화제가 됐는데요. 귀한 몸이라 쟁탈전도 뜨거웠습니다. 이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예상액을 훌쩍 넘는 520만 원에 팔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경쟁자가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딴 지방에서 하면 좀 싸고 안 나면 또 귀하니까 또 비싸고. 보통 산란기인 5월에서 7월 사이에 얕은 수심으로 올라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처럼 2월에 잡힌 건 이례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왕이 점지한 사람만 잡을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 댓글도 재밌습니다. 몇 인분이나 될까?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용왕님이 점지를 했다면 살려줬으면 더 큰 복이 왔을 것 같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SNS상에서 라이브 채팅을 하며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뷰티 인플루언서처럼 보이는 이 여성. 누구신지 알아보시겠나요? 개그맨 이수지 씨입니다. 자신의 한정판 제품이 효과가 좋다며 광고하고 다른 곳에서 팔고 있다는 댓글은 차단하는 모습까지 어딘가에 정말로 존재하는 뷰티 인플루언서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수지 씨가 하는 풍자를 두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품 패딩을 입고 차에서 끼니를 때우는 이른바 강남 학부모를 패러디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관련 소식 이광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4일 공개된 이후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 중인 이른바 강남 엄마 패러디 영상입니다. 겨우 4살인 자녀를 수학학원까지 직접 운전해 등원시키고 차량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학원가 엄마의 모습을 꼬집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제기차기 사교육 강사 면접을 보거나 반존댓말과 영어를 섞은 특유의 화법으로 과자를 먹다 발견한 딸의 천재성을 과시합니다. 제이미가 어느 날 그걸 딱 이렇게 깎아를 봤더니 그 개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줘요? 라고 아기가 그걸 캐치해서 벌써 수를 이용하는 거죠. 아,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이수지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누리꾼들은 열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지만 맘카페 여론은 엇갈립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영상 속 브랜드의 패딩을 민망해서 못 입겠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과장된 연기로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착될까 불쾌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 해당 명품 패딩을 팔겠다는 게시물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낙에 성대모사로 잘 알려진 개그맨이지만 독창적인 콘텐츠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이수지의 다른 영상들까지 덩달아 인기입니다. 최근 드라마 촬영장에서 팬들을 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배우 차주영도 인간 복사기 이수지가 놓칠 리 없습니다. 근데 너네 어떻게 가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요. 아 진짜 야 어떡해 잠깐만. 내가 차 불러줄게. 영상 첫머리에 각색한 코미디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댓글에는 이수지가 완벽하게 현실을 고증했다며 좋아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오늘 한 차례만 하고 종결했습니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는데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규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내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거고 오늘은 본인의 탄핵 심판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본인의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오늘 1차 변론기일로 탄핵 심판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은 미정인 상황인데 여타 사건과의 일정을 고려해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한 2가지는 첫째, 비상계엄을 방조하였다. 둘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는 의혹입니다. 비상계엄 방조는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서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읽히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 부존재를 이유로 임명 거부하였다는 사유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데 만약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자체는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의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는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한 총리 측에서는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주장이잖아요.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정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조차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타 국무위원들도 당시 국무회의가 시작을 알리는 절차도 종료를 알리는 절차도 없어서 과연 국무회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에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국무회의, 일종의 간담회 형식이었고 그 절차에서조차 자신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인데 주요 탄핵 심판 사유 중 비상계엄 방조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심판에서조차 이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네,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오늘 헌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님과 재판관님, 저는 오늘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 소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섰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님을 잘 보조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였으나 저 또한 탄핵 소추되어 부득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하여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국회는 5가지 사유로 저를 탄핵 소추하셨습니다. 우선 국회는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에 앞서 국무총리로 일할 때 국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제2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제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습니다.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하여 올바르고 이로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미 공수처, 경찰, 검찰,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대규모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수사 지연 우려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임명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합의라는 점도 마음에 네. 한덕수 총리의 국회 발언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헌재 발언 내용 듣고 오셨는데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 그리고 여당과의 담화문 발표는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지 권력 찬탈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실체적인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습니다. 아마 한 총리도 오늘 1차 변론기로 모든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예.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수사 기록과 법원의 각종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송부받은 상황이었고 두 차례에 걸친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서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된 상황이라 먼저 직접 법정에 나서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분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절차적 요건 등 법적인 부분은 아마 변호인 단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의사를 진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리고 탄핵 심판 말고도 권한쟁의 심판도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냈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헌법은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와 관련해서 국무위원은 제적의원 과반수, 대통령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한 총리의 경우에는 국무위원이지만 탄핵소추 당할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한 총리의 지위에 비추어 국무위원으로서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역할에 비추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요건인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위원회 탄핵 심판 요건인 제적의원 과반수로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표결에 붙였으니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4시부터는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됩니다. 양 절차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성을 맺고 있어서 오늘 권한쟁의 심판도 1차 변론기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 청구에 대한 판단을 향후 선고기일에 동시에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으로서 탄핵을 했는지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했는지 의결 정족수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 탄핵 심판 자체는 6명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되는 것이고 권한쟁의의 경우에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6인 이상의 찬성은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정당해산 심판, 탄핵 심판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에 모든 의사결정은 헌법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 판례도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5인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게 될 것이고 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경우에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은 그 자체로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즉 적법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종족수를 어떤 형태로 충족시켜야 하는가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기존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취소시킨다면 기존의 처분의 효력 자체가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탄핵 심판에 일부 영향을 미치더라도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으나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원 시점부터 즉 소급해서 무효라는 결론이므로 탄핵 심판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했던 일들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고 나아가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치가 무효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이는 소급해서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취임 자체도 무효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조치가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상황이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정족수를 두고 상당히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서 인용을 하더라도 무효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지금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4파 공판을 마치고 퇴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심 공판 앞두고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법률 신문 재청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감사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4차 공판에 직접 출석을 하고서 퇴정을 하고 있는 모습 현장 보고 오셨는데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대담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내일 일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윤 대통령의 이제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준비기일 있고 구속 취소 청구 신문이 열립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신문에 참석하기로 했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주장들을 또 펼칠까요? 윤 대통령 측이 첫 변론 준비기일에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도 해놓은 상황인데 예. 구속 취소 청구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본안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필요성이 불거졌을 때 구속 취소 청구를 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사건 초반에 전면적으로 내걸고 나섰습니다. 네. 사실 구속 취소는 그 사유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애초에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 한정해서 구속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속을 다투는 절차는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나아가서 기소가 된 이후 피고인의 신분에서는 보석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보석제도가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예. 있는데 보석제도는 그동안의 구속 자체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 변경으로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정황이 부당하다는 취지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속 취소는 오로지 기존의 구속 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사유로만 인용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구속 영장 발부가 지금도 위법하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네.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은 변론 준비 절차보다는 구속 취소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도 상당히 낮았고 네. 증거도 관련된 인물들 이미 수사를 받은 상황이라 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뭐 수사 범위를 넘어갔다, 또 구속 기간이 끝났다 이런 주장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수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나 기타 절차 진행 나아가서 체포 영장 집행 과정도 위법하므로 그 위법성은 구속 사유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중간에 단절됨이 없이 위법 사유가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구속 취소 사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3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주 경찰청장의 증인신문 3명 모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유가 어떤 걸까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3명의 증인 모두 진술이 필요합니다. 한 총리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 즉 전국 난맥상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윤 대통령 입 외에 또 다른 인물로서 증언해 줄 유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총리가 수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법정에 서서 그 진술의 구체적인 취지, 진술 번복의 가능성을 내비쳐야 그나마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법적 요건에서 벗어날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홍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미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 기일에 출석해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홍 전 차장에게 그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지를 두고 적극적으로 신빙성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홍 전 차장도 이번에 두 번째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하는 만큼 단단히 준비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 측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신경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 전 청장의 경우에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나 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지만 조 전 청장의 경우에는 수사 기록상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역시 조 전 청장이 법정에 나서서 이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수사 기록 자체만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조 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2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내일은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끌었을까요? 사실 조 전 청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혈액암으로 인한 투병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크게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2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 요청은 그 뒷배경에 자신은 이미 수사기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진술을 모두 다 했고 더 이상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적으로 더 밝힐 사정이 없다는 함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법정에 출석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경우에도 사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조 전 청장도 직접 법정에 나서서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부 다른 차이점에 대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고 윤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 측의 반대 신문과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직권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조 전 청장이 오로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만 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지금 국회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윤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관측이실까요? 사실 이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당사자가 법정에서 전면적으로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만약 전면적으로 뒤집는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네. 그와 같은 근거가 존재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그 취지, 즉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 내용과 관련해 그 취지가 국회의원을 명시하지 않았다든가 체포라기보다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더 씌우는 정도의 진술은 추가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측의 반대 신문 나아가서 헌법재판관의 질문 신문 과정에서 과연 조 전 청장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진술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한 김동연 판사를 포함해 15명의 명단을 전달받았고 첫 번째 통화 이후에 두 번째 통화에서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한동훈 추가입니다라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명단도 구체적이고 첫 번째 통화와 두 번째 통화로 나누어서 진술하는 내용도 직접 겪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만합니다. 이를 근거로 국회 측은 조 전 청장이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뿐만 아니라 홍 전 차장의 메모도 상당 부분 체포 명단이 일치한다.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의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수사 기록이 충실하게 확보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주요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내 신빙성 탄핵을 통해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사건 활로를 모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조사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걸 두고서 그래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어제 9차 변론에서 검찰 진술 내용 공개되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반발하면서 뭐 이석을 하거나 헌재를 퇴장하는 장면도 보였는데 이런 일이 조금 이례적인가요? 이례적입니다.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이 급작스럽게 퇴장하는 일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이 검찰 수사 기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이라 증거 중에서 서면은 요지의 낭독으로 증거 조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증거로 채택된 이상 국회 측은 그 일부 내용 요지를 진술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을 비롯한 일부 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법정에서 현출되었습니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 단계의 공범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상당히 업무가 치중돼 있었고 탄핵 심판 업무는 흔히 다루어 오지 않다 보니 관례가 정착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 일부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법원 재판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전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일반 행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본질적으로 징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탄핵 심판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여타 증인들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당사자 입장이 바뀌었을 때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2020년에 있었는데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으면 뭐 불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심제이다 보니 불복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현출된 이상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3명의 증인에 대한 탄핵, 즉 신빙성 탄핵의 상당 부분 성공해야 합니다. 이 성공을 전제로 이후 추가 증인이나 증거 신청을 함으로써 채택되도록 상당 부분 유도해내야 하는데 3명의 증인에 대한 탄핵 신빙성 상당 부분 탄핵에 성공해낸다면 이때는 이를 토대로 군 실무자들 나아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 현장에 투입되었던 주요 인사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인 신문이 이어짐으로써 기존 수사 단계에서의 각종 진술을 탄핵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차 변론기일에서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빙성 탄핵이 어느 정도 성공해내고 이를 토대로 여타 증인을 추가로 법정에 불러내 신빙성 탄핵에 성공해내는지가 이 사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언급하신 신빙성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그 당시를 보면은 조사 당시에 변호인이 입회를 했느냐는지 혹은 본인이 조사 내용 확인하고 날인을 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그 연장선상일까요?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날인했는지는 사실 형사재판에서 조서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전문 법칙을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조서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직접 날인했는지 여부 정도는 확인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탄핵 심판 이전에 수사가 상당 부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서 이미 주요 인사들이 법원에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법정에 증거가 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일반 법정에 현출된 증거를 헌법재판소가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함으로써 증거 채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으로 전문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친 이상 신빙성 탄핵에 집중해야 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두툼하게 확보된 수사 기록을 극복할 만큼 신빙성 탄핵을 전면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10차 변론기일에서 획기적인 조치, 나아가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야 이후 윤 대통령 측은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중대 결심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그 중대 결심이 무엇이냐 여러 추측들이 나왔는데 대리인단의 총사퇴, 하지만 대통령에게 변호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실익이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일각에서 하야 가능성도 나오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중대 결심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인단의 총사퇴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지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하야는 이 역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데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는지 학계 타수설은 하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은 선임권자가 있다 보니 탄핵 소추된 이후에 선임권자가 사임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할 뿐이지 선임권자가 없다 보니 논란이 이어지는데 하야가 법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실제로 하야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하야 가능성 여부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탄핵 심판 선고 시에 그 내용을 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정치적으로도 하야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 이와 같은 변론
돌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10차 변론이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추가 변론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변론이 이어져야 윤 대통령 측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네. 10차 변론 과정에서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빙성 탄핵의 성공함을 전제로 상당히 충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수사 기록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 신빙성 탄핵도 이어져야 하는데 만약 내일 10차 변론 기일에서 그대로 절차가 종결된다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에 비춰본다면 10차 변론 기일이 마지막으로 보이고 11차 변론 기일은 추가 증인이나 증거 조사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40여년 만에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재규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에게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6달 만인 이듬해 5월에 사형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가 북한 송환 대신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본인이 한국행을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실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이뤄지기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리모 씨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송환 방법을 미리 알아본 듯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한민국으로 갈 생각이라며 난민 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 같으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본국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의 협약이라든지 또는 기타 제3국가 그 전쟁 당사국 간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선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날 경우 본국 송환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종전 협상에서 포로 맞교환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군 병사가 포로로 공식 인정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물론 북한군의 한국행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 의사만 확인되면 송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국제법 검토와 관련국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북미 대화를 준비하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해서 바깥 활동하기 쉽지 않으셨죠?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막바지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우선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안동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와 대전 3도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칼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내륙은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가, 그밖에 동쪽 지방과 서울 등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